초기 자금을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을 가지고 왔고요. 주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리스닝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인종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워홀 9달 차 만에 첫 Q&A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통해서 질문을 쭉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질문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질문들 중에서 호주 워홀이랑 관련된 것들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답변이 가능하겠다 싶은 질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부분 아니면 이건 다른 분들이랑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노트북을 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워홀 준비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초기 자금을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워홀을 준비할 당시에 그렇게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어서 딱 300만 원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해도 생존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초기 자금은 여기에서 생활할 때 있어서 마음의 여유랑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처럼 최소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드리자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600불에서 800불, 보통 2주치 주세 정도 되고요. 주세는 1000불에서 1500불, 요거는 한 달치 주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비 2000불 정도 해서 3500불에서 5000불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한 3500불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생활은 되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외에 시티에 살 게 아니라서 나는 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6000불에서 8000불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제외하고 워홀 전에 꼭 준비해두면 좋은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바리스타를 하실 분들이라면 라떼아트랑 커피 연습을 꼭 해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도 물론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한국에서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할 거는 좀 부차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본인의 워홀 생활을 좀 영상으로 잘 남겨놓고 싶다 하면은 저는 오즈모 포켓 3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여기 와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되게 돌아다니면서 찍기 편한 카메라고 실제로 여기 현지인 분들도 외국인, 한국인 가릴 것 없이 이걸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는 게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한국에서 구매해 오시면 이런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최대한 열심히 모으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오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랑 함께 워홀을 결정하게 된 계기랑 가치관이나 계획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남자친구랑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쭉 만났고 이번에 같이 수료를 하고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 내내 해외 생활, 영어 실력 향상 이거에 대한 뭔가 묘한 결핍이 2020년도부터 쭉 있었고 근데 제가 작년 6월에 호주로 여행을 오게 되면서 호주에서 너무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랑 같이 공유를 하다가 그러면 아예 해외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가 시기상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에서 결핍을 느낀 채로 취준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제안을 바로 오케이를 하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나 계획 같은 부분에는 저희는 사실 크게 조율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원래 남자친구가 웬만한 건 다 괜찮다고 하는 물 흘러가듯이 평온한 스타일의 사람이어서 제가 이야기한 계획을 다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여기 와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자 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같이 잡고 왔습니다. 뭔가 그거 하나만큼은 맞춰야 여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쉬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생활의 흐름이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집이랑 잡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집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잡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먼저 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임시 숙소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요. 돈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2주가 걸리고 1주가 걸리고 이렇게 짧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는 한 달, 2달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속 하염없이 임시 숙소에서 산다? 내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명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이라도 확정을 지어서 내 삶의 안정된 부분을 하나라도 만들어 두는 게 호주 생활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멜버른에서 인스펙션 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추천하는 건 저는 시티 그리고 도클랜드입니다. 시티랑 도클랜드는 렌트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내가 만약에 벌레도 싫고 깨끗해야 되고 예민하다. 저는 무조건 시티 추천드리고요. 교통도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뭐 시티 살면 쇼핑 많이 한다, 돈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건 잘 못 느꼈어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티 산다고 해서 쇼핑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소비에 절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편의성 측면에서나 시설의 청결도나 만족도 측면에서 시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도심이랑 적당히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티처럼 북적거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브런즈윅, 콜링우드, 파크빌, 노스 멜번, 사우스 멜번, 사우스뱅크 요 정도 추천드려요. 시티를 중심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이고 보통 시티에서 한 3-4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꽤나 갈만하다. 그 다음으로 나는 시티랑 멀어도 되는데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체드스톤, 하이포인트, 글렌 웨이벌리, 에센던 요 정도 추천드려요. 이 네 가지 지역이 모두 쇼핑센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 지역보다 일자리가 조금 많은 편이고 주변에 주거 시설들도 좀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난 시티 살기 싫은데 일이 중요하다 하면은 여기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박스힐, 캠버웰, 돈캐스터 이쪽은 아시안이 많고 집세가 조금 저렴하고 호스피탈리티 직종이 꽤나 있는 요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에서 독립공간이랑 공유공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독립공간은 내가 쓰기로 한 방, 공유공간은 그 이외의 모든 공간이 공유공간입니다. 뭐 거실이나 주방이나 신발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스터룸에 산다면 나의 독립공간에 포함이 되고요. 마스터룸이 아니라 세컨룸에 산다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 안에서 물건을 보관할 때는 보통은 집주인인 마스터가 섹션을 정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배정받은 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칸을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주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시티 정중앙 트레인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세컨룸에 살고 있어요. 2인 1실 기준 빌 포함해서 주에 520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용으로 제가 전에 살던 집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시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살던 집은 도클랜드에 있는 마스터룸이었고요. 2인 1실 기준으로 빌 포함해서 주에 560불씩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같은 건물의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빌 포함 600불이라고 들었고요. 시티 조금 벗어나서 파크빌에 사는 친구는 독방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아파트 독방 마스터룸 기준으로 280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연수나 시설 같은 것도 조금 시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펙션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거실 쉐어 여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실 쉐어가 있는 집에서 마스터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 종일 일하셔서 잠만 자요. 그래서 집에 잘 안 계셔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집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단 거실이 보통 검정색 천으로 막혀 있어요.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집에 해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못 시키고 약간 동굴 속에 사는 그런 느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집을 인스펙션을 갔었는데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 말고도 실제로 거실 쉐어 살던 분 아니면 거실 쉐어 있는 집 인스펙션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쉐어는 웬만하면 없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활 사이클이 어떤 편인지 요게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방 사람들은 완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다른 방 사람들은 완전 밤늦게 들어오는 일을 한다 하면은 식사 시간도 다르지 기상 시간도 다르지 서로가 서로의 소음에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크게 상관없겠지만 저는 실제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거나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프트를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은 부분이다. 한국에서 카페 알바 경험이 없는데
호주에서 카페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차피 여기서는 한국 경력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바리스타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경력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커피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바리스타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질문이 많았던 영어 관련 이야기인데요. 워홀 초반에 어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 가서 후회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실력 관점에서의 후회는 아니고요. 어학원을 갔으면 워홀 초반에 좀 더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학원이 되게 친구 사귀기 좋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덥을 나가고 일자리에서 코워커들이랑 친해지고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친구 관계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어학원을 다니면서 호주 생활에 적응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양한 경험도 해보면 더 호주에서의 시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인종 국가이고 발음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리스닝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거는 진짜 완전 있었어요. 진짜 리스닝이 너무 어려웠고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영어가 있다는 거를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타이 영어, 인도 영어, 중국 영어, 일본 영어, 오지 영어. 진짜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어가 있는데요. 하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배웠던 미국식 영어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오시면은 여기는 내가 알던 영어 발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영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sorry, pardon?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심지어 한번 같이 일할 때 동료가 내 발음 혹시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물어봐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닝이 어렵긴 하지만 있다 보면 나름 적응도 빨리 되고 그냥 다시 물어보면 금방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홀 전에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영어 회화 학원을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학원이라기보다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소규모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제가 워홀을 가려고 어학원을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학원을 다니다가 그 중간에 워홀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학원을 다닌 게 도움이 됐다. 오지잡을 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요거는 질문이 약간 모호하긴 한데 제 기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걸 동료한테 명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동료가 요청하는 걸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문법이나 문장의 구조 이런 측면의 문제는 아니고, 극단적인 예시로 단어만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서로 전달하고 이해는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실제로 일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시고 그때 어떤 영어가 필요할지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계산하실 건가요? 몇 명이서 오셨나요?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정도만 미리 익혀 오셔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몰 토크가 너무 어려운데 자주 쓰는 팁이나 표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리테일에서 많이 일해서 보통 손님들이 뭘 사는지를 보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팀탐을 막 20개씩 샀어요. 그러면은 뭔가 누가 봐도 혼자 먹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선물용으로 사는 거야?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던가, 마트에서 일할 때 삼겹살도 사고 찌개도 사고 비빔면도 사고 막 이랬다. 오늘 캠핑 가냐? 뭐 이제 곧 홀리데이인데 홀리데이 준비를 하냐? 홀리데이는 누구랑 보내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몰 토크를 하고요. 손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친구랑 있는지 가족이랑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한 많이 와서 먼저 말을 꺼내봐야 조금 더 스킬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일할 때 모르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일할 때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인사말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코워커가 손님을 맞이하는 문구 같은 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퇴근을 하고 나서 그걸 다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모여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도장 깨기 하듯이 제가 일할 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출근할 때 오늘은 이거 꼭 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번씩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제 입에 정말 익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내가 직접 사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강박감도 좀 덜 생기고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영어 표현이나 문장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grab이라는 동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Can I please grab your ID? 라던가 Can I please grab a flat white?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쓰던가. 그래서 이 grab이라는 게 약간 get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라서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hank you 했을 때 no worries 라는 표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보통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그런 형용사들이 조금 대답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awesome, wonderful, great, perfect 이런 표현들을 대답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인간관계 관련된 카테고리인데요. 워홀 중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누가 다가와주지 않아요. 여기가 아무리 외국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호주는 어차피 다인종 국가고 제가 아까 리스닝 관련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영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두 문장 틀린다고 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말도 걸고 한다면 친구 사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평소에 혼자 즐기신 취미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로움 느낀 적 많았습니다. 이게 누구랑 같이 온다 안 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내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외로움이 좀 있고요. 극복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시프트를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제가 여기서 진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산책을 하는 걸 일단 좋아하고요. 가보고 싶다고 저장을 해놨던 곳들을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촬영 편집 기획이 메인입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같이 살고 있는 하매들이랑 저는 항상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매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듣고 싶은 강의 같은 거 좀 찾아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함께 생활하면서 다툼이나 갈등은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다툼, 갈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흔히 같이 생활하며 생기는 다툼은 정리라던가 청소라던가 생활 사이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은 없었어요, 한 번도. 왜냐면 둘 다 원래 조금 성향적인 측면에서 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청소를 하는 기준이나 방식도 조금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갈등은 없었고요. 유일하게 이견 차이가 있었던 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 시기에 있어서 이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제가 원하던 워홀 종료의 시기가 서로 좀 달랐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대화로 잘 풀어서 타협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연인이랑 오던 친구랑 오던 가족이랑 오던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하고 조율할 여지를 좀 남겨둬야 워홀 생활이 좀 더 편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종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있습니다. 인종차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인종차별의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놓고 막 지나가면서 치고 이런 종류의 인종차별은 절대 아니고요. 약간 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르는 척하고 새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은 주제는 아예 물어보지 않는다던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제 친구들이 한 2달 전쯤에 여기에 여행으로 놀러 왔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투어를 가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투어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오지 무리들이 와가지고 저희 친구들에게 오물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 덕분에 호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채로 남은 시간을 보냈고요. 옷도 다 지저분해지고 친구들의 마음까지 조금 상처를 받은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종차별을 그렇게 막 엄청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다. 어느 정도 경계는 좀 하고 있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워홀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꼽자면 9월에서 10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컨을 만약에 따고 싶다면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농장의 성수기가 다가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세컨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퍼스트만 할 건데 일자리를 잘 구하고 싶다 라면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은 게 여기는 연말이 정말 구직 성수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캐주얼 포지션도 꽤 많은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구직이 그냥 쑥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기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언제 갈지 고민이다 한다면 9월에서 10월 정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번에서 RSA 자격증 따고 싶은데 학원 추천해주세요. 저는 Short Courses Australia라는 데에서 땄습니다.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홈리스 분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은 없으셨나요? 네, 홈리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티에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 분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계시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냥 지나가는 길 곳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위험한 상황을 직접 겪은 적은 없었지만 그냥 가급적이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긴 합니다. 그냥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정면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멜번 시티 같은 경우에는 플린더스 스트리트 쪽이 밤에 특히 정말 위험해요. 그 굴다리 안쪽에 홈리스 분들도 정말 많고 조금 무서운 티네이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플린더스 스트리트는 밤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홀 비자가 끝난 후 세컨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더 머무는 걸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솔직히 한 3달만 살아봐도 내가 호주에 맞는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는 대충 감이 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살아보니 호주에 꽤나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세컨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아서 더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다 싶다면 저는 1년을 그냥 최대한 알차게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1년도 생각보다 좀 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와서 3개월 생활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멜번 맛집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스테이크 하나만 본다 하면은 제 영상에 정말 많이 나왔던 미트메이든, 좀 독특한 특색 있는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하면은 굿 메저, 여기는 몽블랑 커피를 파는 데인데요. 여기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호주식 정통 브런치를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브릭레인을 추천드립니다. 브릭레인은 커피가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브런치가 정말 맛있고요. 제가 사실 맛집 관련된 영상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영상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그거를 꼭 봐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워홀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한 게 많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번 Q&A는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 거라 어느 정도 주관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답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외에 만약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